젠 브리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챕터 6. 담을 허물다. 텀블링의 제1원칙은 완벽한 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발이 같이 흔들리거나 한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힘있게 똑바로 서야 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상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몸은 텀블링을 마치면 저절로 튀어오른다. 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착지를 해서 감점을 당하지 않을까? 코치님들과 부모님은 심판들과 얘기해서 나의 상황을 특별히 감안해주는 방도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특별 대우는 안 된다. 나와 경쟁하는 다른 모든 체주 선수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동작을 마무리할 때 주저앉는 자세를 취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 식으로 착지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선수들이 다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과 똑같은 힘과 집중력이 필요했으므로 기준에 부합되었다. 나는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든 항상 메달을 따거나 트로피를 받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고 꼭 이겨야만 했다. 경기에 출전한 다른 모든 선수들과 동일한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았고 어떤 예외 조항도 적용받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었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로서는 누군가가 불공평한 혜택을 받았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나의 코치들은 내가 재능 있는 파워텀블링 선수라는 걸 알았다. 나는 타고난 신체 감각과 공중 감각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힘이 셌다. 5살 때부터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학년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베스가 나에게 체조팀에 들어가 선수 생활을 시작해보라고 했다. 팔에 반짝이는 줄무늬가 있는 화려한 체조복, 팀의 유니폼 재킷, 이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몹시 흥분되었다. 시합이 있는 시즌 동안에는 우리 팀이 주말마다 다른 도시나 주에 가서 시합을 했다. 나는 반 비틀기, 뒤로 공중제비 넘기, 몸을 구부리기, 마무리하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2번의 경기를 했다. 내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게 다리가 없다는 것을 주목했다. 내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경기를 한다는 거지? 하지만 몇 번 경기에 출전하고 나니 다리가 없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기술과 사교성으로도 유명해졌다. 나는 항상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친근하게 대했다. 다른 선수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팀 색깔은 무엇인지, 제일 좋아하는 동작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질문이 가득했다. 일리노이 파워텀블링 대회에 출전했을 때 나는 다리가 있는 선수들과 겨루었다. 지금까지 다리 없는 사람이 대회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대중매체에서는 내가 최초의 장애인 선수로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닦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실들을 입증하시고 무수한 고정관념을 깨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특히 어릴 때는 정말 몰랐다. 나는 AAU 주니어 올림픽까지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4위를 했다. 나는 경쟁을 하면 더 열정이 생겼다.
물론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규정을 깨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가득하다. 내가 무조건 은혜로 각각의 장애물과 싸워 이겼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어떤 것들은 격분하고 탈진할 때까지 나를 시험하기도 했다. 어떤 것들은 지금도 그렇다. 나라는 존재, 나의 외모,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인해 앞으로도 항상 무너뜨려야 할 장벽들이 있음을 안다. 나는 아주 어릴 때 그 교훈을 배웠다. 내가 5학년 때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놀이공원에 나를 데려가셨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롤러코스터 중독자였는데 나는 한 번도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 내 친구 카라와 함께 우리 모두 한 차에 가득 탔다. 그날을 회상하면 마치 느린 장면으로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는 것 같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매표소로 갔다.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내려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계추 같은 놀이기구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채우면서 그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보였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불렀다. 그의 감독관이거나 놀이공원 관리자였을 것이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나를 쳐다보고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놀이기구는 작동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카라와 우리 온 가족이 내 옆에 있는데 그가 내 자리로 걸어오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일정한 키가 되어야 합니다. 번역하자면 내리세요 란 말이었다. 그 남자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고 놀이공원의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미러처럼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서 돌아가야만 했다. 마치 한 사람이 연민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부모님은 벌컥 화를 내셨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그 남자의 면전에 대고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그를 한 대 칠까봐 두려웠으나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를 말리고 싶진 않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요? 저 애가 누군지는 알고 말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엄청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장하고 애원하며 부탁해도 놀이공원 직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가족과 카라는 놀이기구를 타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만 안 된다는 거였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더욱 화나게 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고함을 쳤다. 그럼 저 애는 뭘 하고요? 저기 앉아서 우리를 보고 있으라고요?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환불해 주었고 우리는 씩씩거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나에게 허락해준 놀이기구는 유아들을 위한 놀이기구들 뿐이었다. 심지어 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달래주려 했다. 그 사람들이 널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저 사람들은 몰라. 이런 규정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자동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잘 참고 계셨다. 나는 그저 실망하여 망연자실했다. 나는 평생 동안 할 수 없다는 말은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내게 정말 큰 충격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잘못하셨던 걸까? 내 삶에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걸까? 우리 부모님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정말 훌륭했다. 우리는 고소를 할 수도 있었다. 대중매체에 알려 한바탕 소동을 벌일 수도 있었다.
장애인 카드를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주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잘못된 법이 있으니 그 법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놀이공원마다 전화를 걸어 그들을 교육시켰다. 놀이기구 탑승을 위한 신장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내가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빠른 놀이기구는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다. 내 키에도 안전벨트가 잘 잡아줄 수 있고 만약 걱정되면 이중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었다. 다리가 없는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왜 누군가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그 후 1년 뒤에 우리는 모두 인디애나 비치 보드워크 리조트 놀이공원에서 환영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미리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놓아서 그가 개인적으로 나를 공원 안으로 데려가 나의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태워주었다. 나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고 소원대로 무서운 놀이기구들을 타보았다. 하지만 모든 놀이공원들이 이런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공원들이 그렇지 않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길 원해서다.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놀이공원에 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겨야 하는 곳 아닌가? 그런데 나에게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다. 나는 인내심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더 마음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매 순간 자존심을 굽혀야만 한다. 또한 화를 내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나는 그런 법들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공원 관리자나 소유주나 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주요 놀이공원의 한 관리자가 계속해서 내가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똑똑한 척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놀이기구 안에서 몸을 지탱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게 당신 몸의 균형과 관련이 있거든요.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저기요, 그만하시죠.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을 낭비하며 그에게 굳이 내 상태를 설명하지 않았다. 분명 나는 지상 9m 높이에서 명주실에 매달린 채 균형을 잡고 몸을 지탱할 수 있고 퍼포먼스 중에는 번개 같은 속도로 빙빙 돌 수 있으며 내 몸의 균형 상태는 아주 좋았다. 상황은 설명 대신 그를 무시하고 곧장 고객 서비스 센터로 가서 OSHA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 2시간 뒤 직원이 다시 나를 대기줄 맨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나는 놀이기구를 탔다.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대신 충분히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었는데 공연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다. 수고스럽지만 나는 항상 싸움에 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지적인 싸움 말이다. 그것은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당신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온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운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5학년 때의 그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니퍼,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많은 친구들이 규칙은 규칙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다. 나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도 이기지 못하고 내일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작은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